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아침 충북 괴산에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요. 충북에서는 진도 5의 큰 진동이 감지됐고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상희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양계장. 모이를 먹는 닭을 비추던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쿵 나더라고. 병아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게 전기 딱 떨어지더라고. 인근의 청소년 수련원. 아침을 먹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선생님의 지시로 신속히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방송을 하고, 건물 안에 있는 친구들은 건물 밖으로 나올 때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라고.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앞서 규모 3.5 등 3차례 소규모 지진이 있었고 오전 10시까지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진앙지인 괴산을 비롯해 충북에선 계기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는 수준입니다. 땅 위에 이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게 땅이 세면이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 충북에도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저는 자다가 느꼈거든요. 집 무너진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일부 낙석외에는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긴박했던 순간들이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흔들리고 굉음이 울렸다. 또 미사일이 떨어졌나 했다. 이 괴산 주민들이 느낀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치킨집. 벼랑간 가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놀란 주인이 주방에서 나와 바깥을 살핍니다. 차가 저희 집을 들여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죠. 그랬더니 막 재난 그 문자가 막 떠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진인 줄 알았어요. 평소와 같던 주말 아침을 뒤흔든 대형 지진. 진앙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과 진동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2층 건물이라 위험 속에 있어서 이제 내려온 거죠. 소리 터지는 것처럼 그냥 우르륵 하더니 그냥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중에서 발사했는가 보라고. 아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안 갔어 이러세. 미사일 쏜 줄 알고? 이번 지진으로 집 담벼락이 갈라지고 기와장이 떨어지는가 하면 근처 절개지에서 큼지막한 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혹시나 여진이 더 이어질까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센 여진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걱정 아닌지 걱정도 되는 거죠. 충청북도는 비상상황 1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정도 지진이 또 올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옥천 단층과 관련돼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은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점. 옥천 단층과 비슷한 지점입니다. 옥천 단층은 추가령 단층, 양산 단층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층입니다. 이번 지진이 옥천 단층 활성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옥천대에 포함은 돼요. 그러니까 괴산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층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단층들에서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쯤 발생한 전북 익산과 충남 금산 지진도 옥천 단층에 해당돼 이 단층이 지진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그간 파악되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문제가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옥천 스코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요. 한 30km에서 40km 정도 벗어나 있는데요. 기상청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 주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단층은 없습니다. 지하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과 지표에 드러나는 단층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어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향후 추가적 분석을 통해 단층대 활성화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도 전해드렸죠.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붕괴 현장에서는 아직 매몰된 광부 2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요. 오늘은 애타는 가족들이 직접 지하 190m까지 내려가 꽉 막힌 진입로를 바라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현진 기자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지하 갱도에서 폐석을 퍼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조대 투입을 위한 진입로를 뚫는 작업은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립된 작업자 가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지하로 내려가 구출 진입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2수직갱도 지하 190m, 수평거리 45m 지점인데요. 암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암석 뒤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2차 진입로로 불리는 가로 세로 2.1m 규모의 100m 구간입니다. 현재 2차 진입로에 들어가기 위한 토사와 암석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석 구간이 예상보다 길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후 지지대를 보강하고 레일을 까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막혀있는 수직 1갱도에도 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작업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암석 및 토사물을 한 50% 정도 지금 제거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 생존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아직 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구조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족들도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봉화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나선 핵심 인물들의 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남욱 변호사가 가세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을 앞둔 2015년 한 술자리에서 지분을 얼마씩 나눌지 얘기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 얘기를 들었다. 말한 사람은 김만배 씨였다는 겁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사공성근 기자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 증언대에 선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2015년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은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걸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투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의 숨은 지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30%에 해당하는 1,208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실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이재명 대표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수익 등을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 시장이 동의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에 임대아파트 부지 내용이 삽입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내용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남 변호사의 진술 변화는 처벌을 가볍게 받을 목적이라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걸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 이해관계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어제 남 변호사 얘기는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경선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돈을 건넨 장소 2곳을 더 특정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소신 없이 발을 뺀다며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을 밝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검찰이 확보한 돈을 담아 전달할 때 썼다는 종이 상자의 출처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자 전달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용한테 전달을 받으셨다 이런 아니요, 저기 정민용한테.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담아 전달한 종이 상자 등을 다시 회수했다는 시나리오는 정말 한심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는데 김용 부원장에게 줄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받을 때 썼던 상자였다고 반박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를 두고 말을 바꾸고 발을 뺀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 2곳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기존의 유원홀딩스 사무실 외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과 광교 신도시 아파트 인근 거리가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에 김용 부원장의 행적이 겹치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일부의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까? 네, 우선 이게 어제 대장동 재판 때 나온 발언인데요. 이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장동 개발 투자회사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 지분 50%를 여태까지 가진 걸로 알았던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1,200여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남 변호사는 이 회사에 이재명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진위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새로운 폭로자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제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2일 날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요. 이 석방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얘기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요. 콕 찍었습니다. 경선 자금이다. 네, 맞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법원을 나서면서 대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가 아니라 이 후원금 등으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당내 경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해 준 거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한데 구속 중인데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은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요. 내일 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또 이 돈이 건네졌다는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당시 김 부원장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엔 유원홀딩스 사무실, 또 6월 초엔 수원에 있는 유 전 본부장 자택 아파트 인근 도로,
6월 말엔 경기도청 근처에서 돈이 건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 블랙박스나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동선이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쏟아내는 말을 좀 곱씹어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유 전 본부장이 어제도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했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했다 그러는데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대장동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던 이 대표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니까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신으로 돌리는 걸 말바꾸기다 또 발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그럼 언제부터 이제 관련이 됐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과 함께한 그 SNS 대화방에 있는데 이걸 따져보면은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정무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대화방에는 김용 부원장과 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 한 10명 정도만 참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때부터 다 있었어요.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은 연설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이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이 대표의 이미지나 또 연설문 내용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진짜 말 그대로 최측근 그룹에 속해 있던 유 전 본부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또 알고 싶은 것도 또 이 밝히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입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저희 뉴스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도 마찬가지지만요. 토요일만 되면 집회와 시위 때문에 서울 도심이 복잡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엄청난 소음입니다. 대형 스피커가 울리면서 길을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김지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깃발과 팻말이 빼곡합니다. 차량들은 발이 묶여버렸고 거리는 구호와 노랫소리에 뒤덮였습니다. 오늘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 중 신고 인원이 10,000명 이상인 집회만 3건.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선 오후 1시부터 10,000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가, 1시간 뒤에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25,000명이 모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서울광장을 따라 촛불전환 행동이 주최한 10,000명 규모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기중기에 매달아 놓은 고성능 스피커 주변에선 옆 사람과의 대화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대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허가 받고 하는 집회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이 도로를 다 전세낸 건 아니잖아요. 일단. We were in the palace and we can hear the noise from there. 행인들이 수시로 오가는 세종대로 일대 4개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이 덜한 곳도 79데시벨, 심한 곳은 84데시벨까지 소음이 치솟습니다. 관련 법률이 규정한 주간소음 기준치 75데시벨을 모두 넘습니다. 75데시벨은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 시민들은 모두의 공간이 몇몇 목소리 큰 단체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게 데시벨을 조금만 줄였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집회 소음 기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저격수 시즌2 윤희숙 전 의원 얘기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죠. 네, 윤희숙 전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시작하는 연설문으로 유명세를 탔죠. 네. 이후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시즌2라고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저격에 다시 나섰다는 건데 아무래도 경제 관련 내용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를 앞세워 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자 경제 전문가 윤지원 의원이 지난달부터 다시 등판한 겁니다. 아주 그냥 배포 크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로 넓혔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입법입니다. 이런 법은. 기본으로 돈 풀자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일각에서는요, 윤 전 의원을 다시 부른 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집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그러자 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채무 이행 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역대급 내로남불, 창피를 모르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원래부터 이 대표만 비판하지 않았느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공익 신고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를 공개했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의혹 제보자를 공익 신고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는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 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공익 신고자를 자처했으니 믿을만 하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공익 신고자를 앞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은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윤지호 씨를 공익 신고자라고 두둔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지호 씨의 이제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의원들이 이 어려운 싸움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은 저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 관련 법안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씨는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은 뒤 쾌란다로 도피했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번 김의겸 의원이 공익신고자를 띄우는 게 과거 민주당이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네, 국민의힘은 과거 사건을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대엽, 윤지호, 생태탕, 페라가모, 민영화 등 필요하다면 진실은 아랑곳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쏟아내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의겸 의원을 향해 마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거나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번 떠보려는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와 반박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의혹을 먼저 제기한 쪽에서 먼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모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책임 있는 주장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종이 봉투 몇 개씩 두둑하게 담아주셨는데 올겨울에는 1,000원에 단 한 개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붕어빵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대표 간식이 바로 붕어빵이죠. 요즘엔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2개에 1,500원, 3개에 2,000원, 1개에 1,000원 하는 곳까지 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붕어빵 1개를 1,000원에 파는 박현희 씨. 이렇게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2개 1,000원이었어요. 이제 팥이나 밀가루, 반죽이나 오른 거에 비해서 1개 1,000원이라도 그렇게 다른 지금 여기에 파는 것보다는 그 이윤이 좀 적어요. 대치역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장사해온 박용태 씨는 버티다 지난달 붕어빵 1개 가격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른 것만큼 올리지도 못해요. 하나에 한 900원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옛날 추억인데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실제로 붕어빵의 주재료인 붉은 팥의 도매 가격은 40kg에 2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 넘게 올랐고 밀가루 가격은 43%나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연료인 LPG 가스마저 14% 넘게 오른 상황. 부담 없이 즐기던 길거리 간식마저 비싸지니 소비자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보통 학원 끝났을 때나 그럴 때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3마리에 1,000원? 뭐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요즘 막 밀가루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국민 간식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 가격대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있네요. 무섭게 오른 물가에 서민 간식 붕어빵마저 금어빵이 돼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지난 여름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침수됐던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이죠. 깊은 지하의 터널 형태로 빗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이미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장하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골프장. 밑으로 내려가 보니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나고 한층 더 아래엔 넓은 저류조가 펼쳐져 있습니다.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빗물 배수 시설입니다. 1,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 완성했는데 저류 용량은 4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마드리드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36개 저류조를 짓고 지름 6.7m 관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들 용량을 모두 더하면 132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391개를 합친 수준입니다. 이곳은 빗물 저류조 내부입니다. 지상에서 쓸려온 빗물이 이곳에서 정화된 뒤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inundación y sobre todo ha eliminado contaminación del río Manzanares.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드리드 사례에서 서울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진작에 1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13년 전에부터 활용되는 이 시설이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오는 2027년까지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코리아타운을 짓겠다, 투자하라며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은퇴 자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본 어르신이 많은데요. 사회일보 정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황된 주장같이 들리긴 합니다. 투자금을 500배 불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대규모 한인촌, 이른바 코리아타운을 짓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10년 뒤 원금을 512배로 불려주고 코리아타운에 생길 35억 원 상당의 풀빌라를 반값도 안 되는 15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지난 5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건설에 대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인을 했고 풀빌라 건설 이것도 안 돼 있는 거 확인했고. 피해자만 2,000명이 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다고요? 네,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8곳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200여 명인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노후 자금을 뜯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을 잡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많게는 4억 원까지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이 총 사기 피해 금액이 177억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말을 왜 속았을까 싶지만 이제 홍보를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거고 정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박 회장이라는 인물인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 일당이 박 씨를 섭외해서 이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됐는데요.
코리아타운이 들어설 땅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찍은 홍보 영상에도 등장합니다. 어제 박 씨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국내 조직의 업체 회장과 임원 등 13명은 검거가 됐고요. 그중 주범 4명은 구속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 씨는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경찰은 비슷한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바로 작년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연방의회 의사당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로 그 의회를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남편이 피습당했습니다. 다음 달 치르는 미국 중간선거가 폭력과 정치 테러로 물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깜깜한 밤 언덕 위에 있는 집을 경찰 통제선이 둘러쌌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자택입니다. 한밤중 이곳에 침입한 40대 남성 괴한이 당시 집에 있던 82살의 남편 폴 펠로시와 몸싸움을 벌였고 둔기에 맞은 폴 펠로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폴 펠로시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The suspect pulled the hammer away from Mr. Pelosi and violently assaulted him with it. The motive for this attack is still being determined. 사건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자택이 아닌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자택에 침입한 범인이 낸시는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 의사당 난입 사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 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폭력과 증오 근절을 외쳤습니다. There's too much violence, political violence, too much hatred. Too much vitriol. Somebody literally broke into their home saying, "Where's Nancy?" And I strongly believe that we all, each one of us, have to speak out against hate. 이번 사건은 중간선거를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또다시 선거가 폭력으로 번질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국가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난민들은 사방이 정말로 막힌 처지가 됐습니다. 살겠다고 목숨 걸고 탈출하지만 기회의 땅인 유럽으로 가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이집트에 발이 묶인 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강성희 특파원이 카이로에서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Aerobic, exercise, walking, jogging, swimming, on 5, 7 days. 선생님 설명에 따라 글을 읽는 학생들은 보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보다 어린 학생들은 바로 옆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에 시달리다 수단을 떠난 난민 가족들을 위해 카이로 인근 주택가에 마련된 학교입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난민 가정 학생 약 200여 명이 이곳 난민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난민들입니다. 남수단 출신 11살 나이트는 탈출 과정에서 오빠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럽에 가려던 17살 조지는 카이로에서 7년째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Yeah, my mother is still in South Sudan. Yeah. And I said my dad, he passed away when I was young. He was a soldier. 이집트보다 사정이 나은 유럽으로 가려면 난민 신분증이 필요한데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تقريبا بس كم واحد منهم نفسه يهاجر اوروبا؟ الأغلبية طبعا هم زي 10 أطفال هم عاوزين يهاجروا.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리아인들이 몰려있는 카이로 외곽 동네를 찾았습니다. 한 달 10만 원을 내고 방 2칸 딸린 집에 많게는 12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난민인 경우는 난민이기 때문에 직업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있던 그 가정부 같은 그런 일자리가 거의 다 없어진 거죠.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선 난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이민 선박을 타고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이민, 반EU 노선을 내건 극우 총리가 80년 만에 이탈리아에 등장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a anche all'approvvigionamento di materie prime e di energia, alle politiche migratorie, alle scelte geopolitiche, alla lotta al terrorismo. Grandi sfide di fronte alla quali non sempre l'Unione Europea si è fatta trovare pronta. 난민들의 중간 정착지가 되어버린 이집트 역시 의료나 주거, 교육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 난민들의 고달픈 생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강성입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기의 정의당 새 지도부를 뽑고 재창당에 나섰죠.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정의당이 위기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달라지겠다. 약속하시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수십 년 양당 체제 안에서 이제 그 제3의 지대 안에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의 출현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답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제3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그런 정의당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원내에서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 수사 이후에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되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 같이 보여주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검찰 수사의 특검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민주당이 정말 민생의 부름에 철저하게 응답해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도 이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하셨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3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성적표를 매길 때 수미 양가로 따지면 가보다도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거의 의회의 기능 자체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야당과 협치를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민주당 이중대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에. 정의당 내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고 지금 의회 협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단독 거대 여당인 시절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의당 안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 이중대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두 개로 갈라놓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정의당에게 강요해 왔는데요. 정의당은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양자택일의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협력하는 정당들과는 손을 잡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망치는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중대 논란과 상관없이 정의당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지만 운동하는 방식도 바꿔놨습니다. 요약하면요, 나 혼자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현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바벨을 들고 다리 운동에 한창이더니 이번에는 벤치에 누워 트레이너와 가슴 운동에 집중합니다. 턱 안쪽 계속 박으면서 계속 반복. 빠르게 되어나. 오케이, 계속 키워주고. 둘.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MZ세대들의 특성상 운동도 나만의 공간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담한 1인 피트니스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 운동하는 거 기다릴 필요 없어서 좋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을 쓰일 때가 가끔 있긴 한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의 모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친구분들이나 커플분들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세요. 조금 개인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0대 초반 아니면 이제 30대 후반까지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을 다음 날로 넘기는 게으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홈티에 맞는 디지털 헬스 기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TV 화면 속 나의 동작이 바로 옆 트레이너와 같은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박수나 운동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부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와 아령, 스트레칭 등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면 그대로 스마트워치와 연동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명 댄서 1밀리언의 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건강이 큰 화두가 되면서 나만의 건강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창밖을 보면 그림 한 폭이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노랗고 빨간 단풍이 말 그대로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동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요 산은 지금 가장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단풍 명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지도를 따라 떠나보시죠. 내일도 맑은 하늘이 나들이길을 돕겠고요. 일교차는 커서 옷을 여러 벌 껴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돼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늘만큼 높게 오르겠고 동해안은 비가 5mm 안팎으로 내려서 조금은 선선하겠습니다. 낮에 포근한 날씨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